안녕하십니까. 평가 도구의 그 구비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신뢰도를 이야기가 가장 좋기 때문에 먼저 신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는 신뢰도의 정의, 그 다음에 종류, 향상 방법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선 그 신뢰도라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그 배경을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신뢰롭다, 신뢰롭지 못하다라는 말과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임용시험의 교육학을 작년에 쳤을 때, 예를 들어서 한 10점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똑같은 시험을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다시 봤을 때 10점이 나오면 그 교육학은 신뢰로운 평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론적으로 절대로 그렇게 나올 수 없겠죠. 어떤 점수의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오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점을 만약에 11점을 맞고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13점을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오차는 2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차가 커지면 점수의 폭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신뢰롭지 못한 평가 도구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신뢰도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오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차가 커지면 신뢰도는 줄어들고 오차가 적어지면 신뢰도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평가에서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신뢰도 향상 방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피험자의 실력을 정확하게 오차 없이 측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신뢰도의 정의는 측정하려는 것을 안정성,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냐의 정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도는 상관계수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이라는 상관계수를 가질 때 가장 퍼펙트한 신뢰도가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제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 신뢰도가 가장 형편없는 검사 도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뢰도의 종류를 한번 들어가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문학내적 일관성인데 우선 여러분들은 이 용어들을 좀 많이 익혀가지고 좀 익숙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신뢰도라는 말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가장 떠오르는 신뢰도는 재검사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실시한 검사를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다시 실시했을 때 오차가 얼마나 되느냐, 결국 신뢰도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쳤을 때의 성적과 두 번째 쳤을 때의 성적의 상관계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을 찾아내면 그것이 결국은 신뢰도 계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신뢰도 값이 1이 나왔다는 것은 첫 번째 봤을 때의 그 시험의 점수와 똑같은 시험을 일정 기간 두고 두 번째 봤을 때의 그 점수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석차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한 학급에 30명의 석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석차의 변동이 전혀 없는 어떤 평가 교과 시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완벽한 신뢰도, 이를 가지고 있는 평가 도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신뢰도의 개념은 재검사 신뢰도라는 것이 원래의 이 신뢰도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은 기억력에 많이 의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이 좋은 사람과 기억력이 나쁜 사람이 이 신뢰도의 값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발해낸 것이 동형검사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검사와 두 번째 검사는 똑같은 검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검사를 해서 양쪽의 상관계수를 계산해 준 것이 동형검사 신뢰도입니다. 이것은 치고 난 다음에 바로 쳐도 되고 또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쳐도 되지만, 보통 동형검사 신뢰도는 바로 칩니다. 바로 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제 양쪽의 성적이나 석차에 대해서 상관계수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이제 동형검사 신뢰도가 되는데, 이 동형검사 신뢰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형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다시 이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반분 신뢰도입니다. 반분 신뢰도인데, 이거는 한 번 본 검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양쪽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반분 신뢰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죠. 또 이 신뢰도의 어떤 계수가 계산되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필요도 없고요. 또 통계적인 어떤 기법이 발달되어 가지고 이 동형검사 신뢰도가 반분 신뢰도가 굉장히 잘 계산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반분 검사 신뢰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기는 가집니다. 가지는데 이제 어떤 반분의 방법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 반분 검사 신뢰도는 이제 이 문항의 수가 줄기 때문에 신뢰도의 값이 낮아지거든요. 그게 스페어맨과 브라운의 공식으로 그걸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는 것은 이거는 조금 특이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신뢰도의 값을 계산해 주는 것보다는 문항들이 얼마나 동질적이냐는 것을 측정해 주는 신뢰도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신뢰도 계산할 때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이 문항들의 어떤 동질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만약에 40문항이 나왔다 그러면 40개의 평가 도구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상관계수로 계산해 주면은 계산되는 것이 이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만드는 공식이 한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KR20-21 공식이고, 그 다음에 크롬바의 알파라는 계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이트의 계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 3가지가 이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신뢰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향상시킬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결국 오차를 얼마나 줄이냐. 그러니까 피험자들의 어떤 시험에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줄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항을 조금 동질적으로 만들어주면은 이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변별도가 높은 문항, 그 다음에 곤란도가 중간 정도의 문항이라는 것은, 이것은 주로 그 문항의 어떤 이제 문항의 변별도, 문항의 곤란도, 이게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변별도가 높다는 것은 상위 학생과 하위 학생을 잘 구분해 준다. 그 다음에 곤란도가 중간 정도이라는 것은 이 난이도가, 어려움의 정도가 한 중간 정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요렇게 되면은 개인차의 변별을 굉장히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차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답지수라든지 또는 우리가 문항수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 내에서 골고루 출제하면은 아무래도 오차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 범위를 좀 좁힌다든지 목표를 좀 명확하게 한다든지 문항을 좀 더 분명히 진술한다든지 시험의 환경을 뭐 2번 볼 때는 환경을 유사하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신뢰도의 우리가 향상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뢰도는 신뢰도의 어떤 배경을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신뢰도의 종류, 신뢰도의 향상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아무래도 타당도보다 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신뢰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